앞서 우리 전하진 의장께서 굉장히 감동적인 오늘 강연을 해주셔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전 회장님보다는 좀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분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목부터 좀 우리가 재밌긴하죠. 전환기 시대 우리가 살고 있고 불확실성. 그런데 우리 전 회장님께서 앞서 썬밸리라든가 여러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공동체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왜 출현하고 이것이 왜 몰락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대안이 뭔지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소개했지만 제가 이 내용은 뭐 안 보셔도 되지만 저는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교수님은 학자 같지가 않아요. 왜? 교수님은 항상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뭐 프로젝트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나 지자체 프로젝트들 많이 하시니까 학자 같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래 나는 학자가 아니라 업자야. 업자가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학자다. 왜냐면 학자는 배우기만 하지 업자는 뭘 이루어내잖아. 그런 경계 사이에 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서 경계를 별로 안 좋아해.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너 좌야 우야. 진보야 보수야. 학자야 업자야. 근데 그 경계선상에 저는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하고 늘 새로운 거를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뭐 한 22년 교수 생활 동안 거의 반은 제가 바람이 나서 학교 밖에 있었습니다. 교수직은 유지를 해서도 이렇게 계속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좀 우리 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약간의 보완적인 내용도 있고 또는 서로 좀 챌린지하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꼭지와 마지막 시간이 허락하면은 에필로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 120, 30년 전에 조개의 기운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센 놈도 똑똑한 놈도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한 놈들이 살았다. 이런 진리를 갖고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가 아닌 진리까지도 저는 사이클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늙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던 사람이죠. 우리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나도 너희들 말았다 했었다. 곧 30년 후에는 나처럼 될 거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명의 사이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강대국으로 계속 유지했다는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미국이 지금 저기 힘을 쓰고 있지만 미국도 언젠가는 꺾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죠.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는 그 하이프 사이클,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산업도 한 산업이 계속 지속됩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저 한양 프로젝트 시작한 것도 거기 거제 조선소라든가 이쪽 구조조정 문제. 지금 우리나라 그 경쟁력이 있던 산업, IT 산업들 지금 계속 우리가 새롭게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념이 바뀌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전 회장님 강연에서 축구 시합과 그리고 뮤지컬을 비교했는데 바로 그게 개념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을 갖고 있는 뭐 학자니까 기록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1700년대에 첫 번째 산업적인 웨이브가 왔는데요. 파동이 왔는데 이때는 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수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나서 전기기관이 나오면서 철로를 깔고 그리고 내연기관이 와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리고 항공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할 것이냐? 이 주기가 60년에서 55년, 50년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이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개념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까지 인류는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교통수단도 보면은 운하가 1830년대 굉장히 많이 피크를 이뤘는데 그 피크 시점에서 이제 전기기관이 개발됐어요.
기차가 피크일 때 이제 내연기관이 만들어집니다. 또 고속도로가 피크로 있을 때 비행기가 이제 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 이 피크에서 쇠퇴하기 직전에 새로운 개념들이 나와서 밀어내는 거죠. 그 다음은 과연 뭐가 될까요? 항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부상 열차, 메가레 또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지상전환의 철도가 되겠죠. 그것을 제일 먼저 선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전 세계를 그거로 깔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홀세일 프라이스입니다. 물가도 계속 올라갔다가 쇠퇴하다가 끝장까지 바닥까지 쳤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실질적인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찬성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무빙 에버리지로 보면은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콘드라티에브라는 학자가 러시아 학자죠. 자본주의가 굉장히 모순돼 있고 불안정한 사회고 문제가 많다. 이 그 당시에 사회주의 경제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대상인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봐라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시 1930년대 말 우리가 대공황을 맞을 때 자본주의가 그 대안으로 얘기했던 사회주의 학자입니다. 물론 그 콘드라티에브가 뭐 사회주의 학자로서 대단한 뭐 그쪽에 명예도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정통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들쳐날짝 뛰느냐? 결국은 테크놀로지. 이 테크놀로지가 앞서서 지금 전기기관이 나오고 철도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에 따라서 피크하고 그 다음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전 기술을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거죠.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IT 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쪽이 될 것이냐. 여섯 번째 콘드라티에브는 바이오 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된 종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소득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소득이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은퇴하면 뭐 소득 떨어지니까요. 연금밖에 못 받으니까. 자, 근데 그 소득도 국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붐앤 부스트가 분명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에 대한 연구는 투드네트라고 하는 또 다른 러시아 학자가 연구를 한 건데요. 영국이 가장 많은 그 통계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1700년대부터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통계 데이터 뭐 불과 1950년대부터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이클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한 60년 정도 사이클 속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이제 미국하고 오스트레일리아를 같이 한번 봤더니 최근 자료입니다. 2012년, 13년 자료인데요. 계속 가는데 이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하고 저 떨어져 있는 미국 대륙하고 전혀 경제적으로 관계가 없을 텐데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에는 좀 안 움직이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낮아서 그런데 이게 이제 1800년대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 그래프는 제가 거의 한 27년 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림인데 제가 이게 사연이 좀 마음이 아픈 그래프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을 논문 발표를 하고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볼 때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다가 그 당시 미국 정치학회 회장인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자격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겠다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이 슈페이처를 모르고 그리고 쿠즈네트 그리고 콘드라티에브를 모르는 정착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착자 앞에서는 경제 얘기 안 합니다. 반대로 또 이 경제학자 앞에서 또 정치 얘기하면 또 굉장히 점수를 안 주죠. 그게 학자들의 세계죠. 그러나 저는 그 경제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4개의 국면으로 나눴을 때 한 국면이 여기 좀 밑에가 도표가 안 나와서 죄송한데 25년 정도 한 개가 12년에서 13년입니다. 합하면 이게 55년에서 60년에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 회장님이 그
태극의 그 조화로운 문양을 그려주셨는데 그게 저는 60갑자라고 생각해요.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 그래프가 정확히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그러면서 빨간 거는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도 계속 가격도 올라가는데 소득은 떨어집니다. 가격은 비싼데 소득이 없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소득은 올라갑니다. 근데 소득이 또 떨어지면서 가격도 떨어지는데 이때는 우리는 대공황 상태로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60년 주기마다 이렇게 돌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국면, 2국면, 3국면, 4국면에 물가가 상승을 25년 하고 25년을 하락합니다. 근데 소득은 증대했다, 감소했다, 증대했다, 감소했다 12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때마다 이건 결과로 국민들은 이때가 다시 돌아가서 이때 가니까요.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시절은 대개 보수 지정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응해서 진보 세력한테 정권을 주죠. 근데 진보 세력들이 결국은 소득이 감소한 것을 소득 증대를 뭘 해주느냐 공공지출로 확대합니다. 세금을 걷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을 핍으로써 결국은 각 물건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 물가 상승에 대한 과대한 그 생산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레이아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업 이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때 중도 정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경기 정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볼 거 없이 보수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만 걷어내서 결국은 재정 지출 많이 하고 공무원들 많이 늘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힘들다. 그래서 이때 보수 정부는 기업들한테 대폭 규제 완화를 하고 그로 인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안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물가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니까요. 그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니까 소득이 증대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굉장히 토기되고 야기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바로 슈페터가 얘기하는 창조적 파괴 시점입니다. 기존에 있던 개념들이 바뀌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렇게 개념이 바뀌면 결국은 큰 기업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냈던 기업들은 살아남지만 경쟁에서 뒤진 기업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또 레이아웃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노동자들이 소득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 순환이 다시 대체 정부인 진보 정부로 와서 공공정책을 피고 이게 계속 30년마다 한 번씩, 60년마다 한 번씩 돌고 있는 게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선진국들의 행태입니다. 제가 분석한 미국의 공화당 보수 정치죠. 이 사람들이 잡는 정권도 계속 주기적으로 갑니다. 아까 보였던 그 서클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300년도에 주로 이제 양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 무역분들의 최상품이었고 최고 가치 있는 거죠. 이런 게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이때쯤부터는 1917년 1차 대전 발발하면서 그 전에 했던 것이 이제 영국의 대부분의 최상품들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산업, 개념 경제가 바뀔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년에서 6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게 두 텀일 때, 그 바뀔 때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인데 그 두 텀이 바뀔 때 이때는 세계 전쟁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110년마다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역사적으로 고찰을 하고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도전경제에서 저는 경제적인 이 사이클을 가지고 볼 때도 그 말이 직관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역사학자였지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포르투갈 50년 해먹고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해상을 장악했고 영국이
100년을 했습니다. 유년책이 100년간 내려지지 않았죠, 전 세계. 지금 미국이 지금 사이클을 1919년부터 17년부터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두 텀을 할 거라고 지금 봅니다. 우리가 1990년 초 80년도 말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미국이 다음번 슈퍼파워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 과연 그러면 다음번 갈 게 누구냐? 그럴 때 마침 독일이 막 통일을 하고 막 그럴 때 야, 독일이 가능하겠다. 그 당시에 유로피안 유니언을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일본이 할까? 일본은 절대적으로 에너지 식량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라서 보완됐어요. 이제 중국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Who is next? 다음번 주자가 누구냐? 미국이 과연 이 두 텀을 온전히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정치적인 행태나 국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두 텀 이상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과 같은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나오는 개념의 산업이 결국은 주도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잡을 거다. 근데 이런 그 경제적인 사이클과 정치적인 연동을 제가 보면서 우리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공동체가 어떤 때 출현했고 어떤 때 몰락했는지 여기 보면은 경기 하락 시에 사람들 두렵습니다. 대공황 때 두렵죠. 뭐 파산되고 레이아웃되고 뭐 먹고 살기 막막하죠. 불안정하죠. 그때 사람들은 공동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를 한 7년 가까이 학부 때부터 석박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인데요. 34년생이니까 지금 우리 나이로 84세 뭐 이렇게 되죠. 아직도 현역에 계세요. 아직도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데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아니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은퇴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야 한국은 65세가 은퇴하면서 너가 앞으로 한 7년 나가냐? 너가 먼저 하는지 내가 먼저 하는지 보자. 그런 살아있는 화석 같은 분인데요. 물론 뭐 학자로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들을 다 받으시고 뭐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제가 같이 연구한 것이 바로 이 한 표에 있습니다. 자, 바로 전 세대 테크놀로지가 있고 새로운 세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전 세대 테크놀로지 피크일 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 세대에 있는 그 제품은 가격이 폭락하겠죠. 사고 사지, 새로운 기술을 사지, 대안에 있는 걸 사지. 그래서 이게 내려가 보면은 여기 아까 보였던 사이클을 쭉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하고 연동해서 물가가 피크로 가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옵니다. 소득도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물가가 최고점과 여기 안 보이던 제도가인데 내려가서 물가가 최저점이 가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국면 1, 2, 3 여기 4가 있는데 좀 이건 좋은데 4가 있는데 4가 되면 다시 완으로 올라가서 아까는 제가 정치 경제 쪽만 얘기했지만 사회 현상으로는 이때 일면에 있을 때 공공주도가 정부에서 지출한다고 했죠. 정부의 그 공공 근로 사업 또는 뭐 퍼블릭 프로젝트를 예술, 문화, 뭐 산업 모든 게 하죠. 뭐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뉴딜 산업, 뉴딜 정책을 보면 여러분 아실 거고 우리도 IMF에 상당히 많은 이때 희망을 갖고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 부담 때문에 세금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을 만들고 창조적파기를 하면은 이때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올라가는 잠깐이지만 그런 시대에 베이비붐이 되게 일어납니다. 황금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베이비붐 시대가 바로 이제는 공황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우리 베이비붐 시대, 저도 베이비붐 시대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다행히 학교에 있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기업에 있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고 제 친구도 다 쫓겨났고요. 아마 제가 사업을 했으면 벌써 망했을 거고 그러한 어떤 그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년 간격으로 정체가 됐다가 다시 쇠퇴했다가 또 우리가 공황을 맞다가 회복하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창조적 파괴가 나오는 거예요. 슈페이터가 얘기합니다. 칼 막스 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어. 틀린 게 많아. 하고 그
슈페터가 1940년대 말에 저술했던 캐피털리즘, 소셜리즘 앤 데모크라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집대성한 책을 내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담 스미스 이후에 이 사회, 이 경제 사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접근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슈페테리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런 학문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자, 막스가 사회주의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그 노동자 계급과 이런 그 기계문명화에 대한 결과로 결국은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모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는데 또 그거는 잘못된 논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나서 그 혁신이 너무 빨라서 나중에는 그 혁신을 야 좀 천천히 가자. 지금처럼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경쟁하는 거야? 왜 자꾸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즈가 주장을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테크놀로지 필요 없다. 지금만 가지고 충분해. 정부에다가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정부를 만듭니다. 그럼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더 이상 테크놀로지 만들지 마.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어떤 사회입니까? 그게 사회주의죠. 계획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과학적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슈페터는 자본주의가 결국은 몰락하고 사회주의로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학자적인 논란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사이클 보여줬던 게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일례로 제가 시골에서 컸는데 당시에 중학교 다닐 때 주산을 잘 놓으면은 상고를 가가지고 은행에 제일 좋은 직장이 은행이었어요. 은행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산을 잘하는 친구가 최고예요. 선생님도 걔를 굉장히 이뻐하고 반이 예전에 컸잖아요. 한 70명, 80명, 한 10개 반이 있는 학교면 성적을 다 매기려면 선생님이 머리 뻐개지죠. 근데 주산을 잘하는 애가 딱 오면은 쭉 읽고 총점, 평균 딱딱 냅니다.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자, 쟤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지금 그 친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판 가지고 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음에 주판이 아니라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뒤늦게 컴퓨터를 배웠다 합시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따라 붙었어요. 주판 다 버리고 컴퓨터 따라 붙었어요. 좀 있으니까 이제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를 켜고 왜 붙잡고 있냐고. 자, 이러한 것이 좀 더 가속화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보르주아즈가 더 이상 진보하지 말자.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슈페터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맨슈라는 학자가 여기서 보면 기초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기술적인 R&D가 되면 이제 산업혁신이 이루어져요. 산업혁신이 이루어지면 이제 투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돼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포화 상태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투자 않는 거죠. 뭐 과부한데 투자하겠습니까? 기술 혁신 안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죠. 이 학자는 이런 플락을 제시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줬던 그 메리 교수가 주장한 건데 이 클락이 60년 동안 60갑자 언제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황금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연도가 황금시대에 태어난 연도들이에요. 60년 써 있잖아요. 저거 59년생인데 요때 태어났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 해파를 가지면서 굉장히 아주 잘 사는 살을 나왔어요. 근데 이때 태어난 사람들, 이게 이제 밀레니엄 시절,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침묵의 세대, 미국에 이제 그 경제 공황이 왔을 때니까 이때 태어난 세대들은 뭐 말은 이제 트랜스덴탈 제너레이션이라는데 초월의 세대, 체념의 세대, 이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이 웨이브를 파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는 또
뭔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의무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태어나냐가 또 이게 운명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 미국의 경제학자가 주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학술지에서 발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가 쇠퇴할 때, 그리고 또 회복이 더디고 정체할 때, 그때 이제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1700년대 미국은 어차피 이민 사회거든요.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 사회가 더 이상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막 번집니다. 근데 번질 때가 언제냐? 이 경기가 쇠퇴할 때마다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거죠. 종교적인 공동체는 뭐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간 공동체들이 1840년대가 언제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와서 그러한 비인간화되는 모습에서 미국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소셜 리포머들이 만들기 시작하고요. 이제 정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정부주의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러니하게 대공황 때